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구성국 박사, 김관우 계명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기무사 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연일 뜨겁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요, 정치적 음모를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갑니다. 자, 이 관련해가지고 이따 오후에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자,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요, 기무사 문건 계획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무사 문건 둘러싼 여야 공방,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저께 이어서 어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이른바 위기관리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단 용어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저께는 이제 개헌 문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위기관리 문건이라고 지칭을 했고요. 김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위기관리 문건의 제목은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단계 문건인데 10여 페이지로 돼 있고 한 수십여 페이지에 달하는 첨부 문건이 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문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쿠데타와 같은 대정부 전복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체계 등을 강화한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59명에 달하는 특별 관찰 대상자의 동향을 관찰한다. 그리고 A급 기자들에 대한 관리 내용 등등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일련의 행태가 기무사를 비호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 유감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뭐 10여 페이지의 본문과 수십 페이지 뭐 위기 목록, 중요 목록 이런 첨부 문서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개헌 문건과 비슷한 위기 관리 문건 있었다,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를 대표가 주장을 했는데, 기무사는요, 또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계엄이나 인수령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탄핵을 전후해서 발생할지 모르는 정부 전복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기무사 본연의 대전복과 관련한 위기 관리를 잘 했고, 그 외에 이번 건과 같은 그런 계엄령 문건을 검토하는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자, 김성태 원내대표, 또 기무사 간의 일명 뭐 거짓말 공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당이 군기문란 진상규명 TF 만들자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은 자체 기무사 TF 꾸리겠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자, 문건을 둘러싼 상황이 좀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상황인데 진실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수십 페이지가 있다, 10여 페이지가 있다. 김성태 의원이 이렇게 거명한 거 보면 뭔가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 박사님 먼저. 뭔가를 보고 나름의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나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헌정 중단 위기까지 갈 수도 있는 아주 비상한 사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처해서 대통령 권한 체제 하에서 뭐 기무사가 아니라 뭐 국정원이 됐건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다 그런 비상한 상황에 대비하는 이 비상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대처 안 했다면 오히려 저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4년의 문건의 존재가 2017년의 문건의 존재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비상대비 상황은 그 두 사태가 다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비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필요했는데, 지금 2017년에 작성됐다고 하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지금 대통령부터 이 여권에서는 쿠데타와 내란을 음모 획책하려고 했던 문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실행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2004년과 2017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우선 차원이 다른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도 다릅니다. 뭐 제가 길게 설명할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에 무슨 촛불이 있었습니까? 태극기가 있었습니까? 그렇네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 이후에도 아주 그 질서가 잘 잡힌 상태에서 매우 순조롭게 헌법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건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어떠한 그 이 불안정도 없었거든요. 그때하고 이번에 작성된 문건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뭐 1,700여만 명의 촛불, 1,500여만 명의 태극기.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되면은 혁명이다. 한쪽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면은 내란이다. 한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력으로 이 일상적인 경찰력으로는 질서를 유지할 수도 없는 이런 비상한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경찰력이 무너지면 마지막 남은 것은 군이니까 그렇다면 군이 이런 사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예비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전제가 전혀 다른 거죠. 2004년에 태극기도 촛불도 없었던 그 상황과 그래서 비교적 무난하게 경찰력만으로도 다 질서가 유지되고 무난하게 법적 절차에 의해서 종결된 그때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들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2003년은 탄핵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뭐 여론 자체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래서 다들 뭐 탄핵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됐던 것과 2017년에 정말 온 국민이 거리로 나서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탄핵 후를 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뭐 정보기관들이 작업한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다. 그래서 2004년에 문건이 있었다면 이 문건은 면제라든지 2004년에 문건이 없었다면 봐라 이거야말로 음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연동되어서 판단될 문제가 아니고 2017년 문건은 그 자체만으로 과연 위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당시 상황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동의하는 거는 2004년의 문건을 가져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했던 것들,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나온 것인데 이거를 사실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거는 김성태 원내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군 기무사 문건으로 일방적으로 이제 정국이 중심이 사실 여권으로 가져가니까 이것을 이제 과거의 어떤 문건을 갖고서 이거를 일종의 물타기 하는 그런 성격의 그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서 모든 국민들이 많이 나왔으니 예컨대 국군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만드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전 동의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찰력으로 좀 어려울 때는 군에서도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 그러면 합참 즉 계엄에 관해서는 합참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 권력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가 그런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휘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있지 않는 것인데 기무사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월권인 것이고요. 그 안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뭐 병력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언론의 어떤 통제라든가 야당 국회의원을 계엄령을 이제 철회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거나 등등의 실행 계획을 보면 이것은 국민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집회, 결사, 뭐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한 어떤 부담감을 주게 하는 그런 요소로 지금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 두 문건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거를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무사의 월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문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뭐 누가 봐도 약간의 위법적이거나 뭐 탈법적인 부분이 있는 거 역시 또 사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런 가운데요.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하고요. 설전을 벌였던 임태훈 이 군인권센터 소장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할 방침입니다. 임 소장과 민주당과의 유착관계가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임태훈 소장하고 통화했어요. 이건 최근에 공개된 네. 두 건의 문건 관련해서는 공개 당일 국방위에서 요구를 하고 그날 7시에 이걸 풀었답니다. 평문으로. 그래서 풀어갖고 온 건데 비밀 문서인 거를 기반으로 이걸 고발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2급이라고. 본인들은 거기서 푸는 다음에 받았다라는 게 이 임태훈 소장의 이야기고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검에서 김경수 도지사 직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젠가 그제죠. 압수수색 처음엔 실패를 했는데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특검에서 김경수 도지사 직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뭐 임태훈 소장 이야기 하나만 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임태훈 소장 군대는 안 갔다 온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임태훈 소장이 2012년에 이제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적이 있죠. 그때 이제 면접 과정에서 탈락을 했는데 임태훈 소장은 1976년에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이제 대학생 동성애자 인권연합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성소수자 관련된 인권 활동을 해왔고요. 2003년에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정도 복역을 했고 2005년에 이제 특별 사면을 받아서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2009년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군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군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벌여왔었고 2014년에 이제 윤일병 구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건을 처음으로 이제 외부에 폭로를 하면서 그때부터 군 인권센터가 좀 많이 알려지게 됐죠. 군 인권센터를 그 군 내 공식 기구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기구는 그냥 임태훈 씨가 이름을 지은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민단체는 그 감시하는 기구와 좀 거리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감시 활동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임태훈 씨는 아주 특이하게 군 인권을 감시하는 사람인데 또 지금 현재 국방부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군의 인권위원 자격으로 송영무 장관이 마린원 유가족들을 조문하러 갔는데 같이 이제 수행을 했는데 그렇다면 장관의 수행을 한 공식 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마린원의 유족들을 만나는 조문 자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그 스타일로 물론 저거 임태훈 씨 스타일이라 제가 다르게는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장관 옆에서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무슨 그 일반인은 손대기 어려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군 문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뭐 적법하다 자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국민적으로 설득시키는 건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이렇게 장관 옆에 바로 서서 이야기를 하고 귓속말을 할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의혹을 사기에는 뭐 지금 영상이 모든 거는 아니겠지만 지금 본 영상으로 봐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전에 뭐 특검에서 김경수 도지사 직무실과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갔다 했는데요. 피의자 신문으로 전환한 특검 조만간 김 지사 소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많은 브리핑들이 나왔었는데요. 조만간 소환할 예정인데 특검이 확실히 뭔가 좀 잡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김경수 지사의 관사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번에 이제 불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 핸드폰을 압수하고 그리고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부분에서 김 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요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돼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돼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은 지난 2016년 11월입니다. 그 드루킹 김 씨가 이른바 매크로 시스템을 시연을 할 때 그것을 시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당일 그날 김경수 지사가 그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 증언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방문해서 그 시연하는 것을 김 지사도 같이 봤다라고 이 경공모 회원 여러 명이서 이제 특검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김 지사를 소환해서 그 당시에 이 매크로 시연 그리고 그렇다면 김 지사가 직접 이 이른바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묵인하거나 지시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김 지사를 소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MS 워드로 작성된 문건 드루킹이 특검에 전해준 USB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매크로 시연을 할 때 김경수 의원 얘기가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했었다고 드루킹이 이제 특검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뭐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특검에게 조금씩 이제 날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드루킹 쪽에서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서 재벌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와 아이디어, 그렇죠. 또 개성공단을 2천만 평으로 확장하는 등등과 관련된 뭐 이런 보고서 등등을 냈다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의도적으로 특검이 이런 부분을 좀 언론에 흘리는 것 아니냐. 예. 이러한 이제 강한 비판을 민주당은 내놓고 있고, 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는 특검 기간을 좀 연장해서라도 좀 더 철저한 수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경수 지사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 당대표 도전한 김진표 의원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대선 공약이라는 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하는 것을 토론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구도, 결과 다 예측이 됐었는데 뭐 그렇게 무리하고 브루킹에게 뭐 이렇게 의존해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뭐 수사당국에 의해서 명확하게 밝혀지겠죠. 네, 같은 지사인데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입장들이 당대표 하시려고 하는 세 분마다 조금씩 좀 다른 것 같고, 확실히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보다는 조금은 우호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특검이 관사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영장이 처음엔 기각이 돼서 걱정들 뭐 좀 하는, 특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압수수색하면은 뭐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뭐가 나올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압수수색을 하면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뭐 절차적인 거를 다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특검이 못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은 저는 오히려 하는 것이 맞다. 김경수 의원 측에서도 이제 지사 측에서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보여준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특검이 입증할 만한 뭔가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어떤 문제로 특검의 어떤 한계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나와 있는 얘기들이 사실은 뭐 드루킹에게 뭐 예컨대 재벌 계약에 대한 어떤 정책을 조언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문제 핵심과는 거리가 이제 굉장히 먼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드루킹과 그 일부의 사람들이 킹크랩이라는 어떤 조작 기계를 통해서 여론 댓글 조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김경수 지사가 지시를 했거나 개입을 했거나 뭐 이런 등등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입증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이 사실은 이 상황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특검은 딱 그 위법 사항에만 집중하는 것이 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들어온 속보인데요. 어제 밤에 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7분 전, 18분 전쯤인데 8시에요. 검사 17명이 직무실과 관사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고 박사님. 아니, 그 뭐 제가 말꼬리 잡을 일은 아니고 특검법의 그 사항에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범죄 사실도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댓글 조작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대화록을 보면 뭐 이 대선의 이 정책 아이디어까지 제시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댓글 조작 특검이니까 그 공천 관련 부분, 공약 관련 부분은 조사 안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김진표 의원의 말은 한편으로 틀리고 한편으로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의 주요 공약을 하는데 당의 중진 의원들도 자기 발언하기 어려운데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이디어를 어떻게 후보한테 직접 줍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비중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고요. 아니면 비중 있는 사람이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사가 필요하고요. 김경수 지사가 그동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드루킹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여러 지인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렇게 자주 만난 것도 아니다. 당연히 내가 뭘 지시한 것도 없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자가 발전으로 해서 뭘 댓글인지 뭔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자리를 요구했다.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다가 전달했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통보했더니 문제가 이렇게 커졌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특검이 지금 증거도 확보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도 지금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경수 지사를 소환해서 뭐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소환하겠죠. 해서 누구 말이 맞았는지 김경수 지사의 그동안의 설명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틀렸다면 어느 대목이 틀렸는지 어떻게 틀렸는지 예. 왜 잘못 얘기했는지 정말 기억력이 잘못돼서였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를 밝혀내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 단계로 갔기 때문에 비로소 드루킹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날짜가 23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물론 23일 안에 다 끝내면 제일 좋죠. 예. 그러나 이것도 다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예. 그러나 지금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특검 차원에서도 기간 연장 문제는 미리 정치권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젯밤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8시 지금으로부터 한 20분 전쯤 검사와 뭐 특검보 포함해서 17명이 직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 담당팀 최득신 특검보가 같이 갔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나 뭐 이 전자 장비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좀 증거를 수집해 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압수수색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늦은 편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의 여러 자료 같은 것들을 만약에 김 지사 측에서 지우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같이 가서 컴퓨터라든지 핸드폰 등등에 대한 그러한 여부, 삭제 여부 등등을 확인하고 압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3일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과연 특검 뭐 하고 있었나 좀 걱정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